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솔직히 재미가 없죠. 하품만 나옵니다. 안 오르고 안 떨어지고 그냥 88,000달러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용할 때가 시장에서는 제일 무섭고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멈췄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쉽게 해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 전체를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 주식시장, 특히 S&P 500 지수는 대략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4에서 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즉, 돈은 주식으로 갔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비트코인은 조용했지만 크립토 관련된 주식과 기업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트마인, 아이렌, 로빈후드 이런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솔스트래테지, 폴드 이런 종목들은 70에서 80%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올해 시장은 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기업보다 코인을 실제로 만들어내거나 구조를 바꾼 기업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렌을 좀 살펴보자면 아이렌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전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가지고 AI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산업을 굴리는 회사로 본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미리 짚어낸 사람도 있었을까?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매거진에서 활동하고 계신 크립토 헌터님이신데요. 헌터님께서는 6개월 전 아이렌 주가가 10달러일 때부터 이미 이 종목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산주는 변동성만 큰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재미없는데 굳이? 이런 반응이 훨씬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렌은 이후 고점 기준 69달러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50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히 맞췄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크립토 헌터님께서는 가격이 움직인 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뉴스도 안 나올 때, 시장이 조용할 때 이런 구조부터 보고 접근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헌터님이 계속 강조해온 것, 가격을 보지 말고 어디에서 실제로 돈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라. 그래서 아이렌처럼 채굴, 전기,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갖춘 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광산 산업 쪽을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죠. 이런 시각은 최근 크게 오른 은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즘 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폭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은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그럼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크립토 헌터님은 은을 무려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고 보유량이 무려 100kg 이상, 최근에 20kg 더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립토 헌터님이 은 부자다, 은을 많이 갖고 있다, 은이 올랐다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다들 관심이 없을 때, 뉴스에 나오기 전에, 가격이 조용할 때 이미 방향을 보고 있었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이 말이 항상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고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선취매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크립토 헌터님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다음 흐름, 바로 광산주입니다. 은 다음으로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타고 크립토 매거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문의하기 버튼이 우측에 보이실 겁니다.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고 크립토 헌터님의 제2의 은 다음으로 상승할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금, 은 다음으로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관점까지 공유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광산 관련된 부분 선취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근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없는 이유, 사람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저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들여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제안한 내용을 보면 방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매입하는 건 허용. 다만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건 여전히 금지. 즉, 돈 대신 쓰는 건 안 되지만 투자 자산으로 사는 건 제도권 안에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디지털 자산을 여전히 고위험 자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험하니까 다 막자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관리하면서 거래하게 하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투자자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식 테스트 통과해야 하고 비트코인처럼 유동성 높은 자산만 가능. 연간 투자 한도 30만 루블. 자격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익명 코인 제외 대부분 투자 가능. 투자 금액 제한 없음. 그리고 모든 거래는 인가받은 거래소, 중개사, 수탁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아무 데서나 아무나 사는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좀 넣겠다는 뜻이죠. 이건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관 투자자 참여가 늘고 있고 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그냥 놔두면 더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넣고 세금 감독을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바로 제도권 편입의 시작 신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선 친디지털 자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내년은 미국 디지털 자산 금융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코인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감독할 거냐, 어떤 법으로 관리할 거냐, 이걸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플래리티 법, 디지털 자산을 누가 감독할지 명확하게 하는 법이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CFTC 권한이 확대되게 됩니다. 지니어스 법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방향, 결제, 규제 정리,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은행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도 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은행 기관이 들어오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은행과 기관의 특징이 있죠. 빨리 안 움직이고 대신 한 번 들어오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변동성은 줄어들고 대신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이 생깁니다. 지금 미국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이미 미국 일부 주정부는 비트코인 준비금 펀드 설립,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 직접 비트코인 매입 검토까지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 이유는 바로 투기판이 끝나가고 제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구간이기 때문에, 즉 비트코인이 끝난 게 아니라 놀이터가 바뀌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투자를 합법화하면서 관리로 전환 중에 있고 미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건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 27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제보다 1점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투심이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 흐름은 어떨까요?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5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블랙록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다시 들어와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나갑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12시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소폭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1.45% 상승하면서 8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래로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시장 특징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금만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격이 87,000에서 9,000달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자면 아직 방향은 안 정했지만
당장 무너질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비트코인 매수의 상징처럼 여겨졌었던 마이클 세일러즈가 운영하는 스트래티지가 최근 추가 매수를 멈췄습니다. 대신 이 회사는 자사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는데요. 이걸 두고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 세일러 형이 이 매수를 그만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이라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다음 타이밍을 준비하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즉 팔고 도망간 게 아니라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계속 사는 곳은 없을까요? 있죠. 바로 메타플래닛입니다. 메타플래닛은 2027년까지 총 21만 BTC 보유를 목표로 비트코인을 계속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건 단기 시황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쌓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한쪽에서는 지금은 잠깐 쉬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도 계속 모은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도 폭락도 없이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 상승세를 보이면서 2,9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바쁘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 리서치가 이더리움 46,000개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이 규모는 샤프링크, 비트마인 다음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매집입니다. 이건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 변화를 보고 들어온 자금이라고 해석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모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2026년 확장 로드맵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스 한도 늘린다. 지금 이더리움이 느리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바로 가스 한도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트래픽이 몰리게 된다면 수수료가 비싸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로드맵에서는 이 가스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자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선을 늘려서 차가 막히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조를 바꾼다. 이더리움은 모든 걸 메인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레이어 2가 주인공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메인은 안전하게 유지하고 실제 거래는 레이어 2에서 빠르게 처리. 이 구조가 완성되면 수수료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금융, 결제, 게임 같은 실사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금융 인프라로 가겠다는 방향. 이더리움 로드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코인 플랫폼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 은행,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용한 이유는 이더리움은 지금 단기 테마로 펌핑하는 단계가 아니라 기반 공사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XRP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1.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좀 뉴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은행 간 송금, 해외 결제, 금융 인프라 개선 이런 영역에서 XRP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XRP가 테마성으로 오를 수 있다가 아니라 은행이 쓸 수 있는 코인인가? 실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XRP는 단기 차트보다는 일본 금융권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막 달릴 타이밍은 아니지만 준비 안 한 사람만 뒤처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늘 아웃퍼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